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클래스 심화 강의로서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지문이 이제 1학년 국어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원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까지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의 의미를 보면요. 원자는 영어로 이제 아톰이라고 하죠. 자, 원자는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원소로서 특징을 잃지 않는, 성질을 잃지 않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입니다. 원자라는 말이 있고 원소라는 말이 있는데, 원소는 영어로 element라고 합니다. 원소는요, 쉽게 얘기하면 종류를 얘기해요. 얘가 나트륨, 얘는 칼륨, 이런 식으로 각 물질의 이름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원자라는 건 실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원자라고 하고요. 그냥 관념적으로 종류에 대해서는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제일 먼저 달튼이라는 아저씨가 나와서요. 그냥 공 모양에 아주 딱딱하고 쪼개지지 않는 그런 최소의 입자 단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원자라는 이제 모형에서 이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톰슨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음극선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나와서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밝혀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양성자의 개념을 밝혀냈습니다. 자, 옛날에도요 화학에서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가지고요. 톰슨 아저씨에 의해서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러더퍼드가 원자의 가운데에다가 아주 이제 좁은 범위에 뭔가 질량이 다 모여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물질은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조금 더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킨 아저씨가 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형에서는 화학에서 다루는 뭐 오비탈, 그 다음에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하는 표준 모형, 요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요 원자 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양성자를 이제 플러스를 띠는 이제 입자라고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드윅은요 러더퍼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 해보니까 중성자를 발견했다라는 것. 그래서요 이 세 사람에 의해서요 기본적인 핵물리학의 기초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면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서 이제 주기율표를 배웠는데요. 원자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표기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C라고 쓰면 탄소고, K라고 쓰면 칼륨이고, Mg라고 쓰면 마그네슘이고,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자의 종류를 이제 차이가 나는 이제 요소는요, 뭐냐면 원자 번호이죠. 원자 번호. 그래서 뭐 1번이 헬륨이다 하면은 이렇게 쓰고요. 1번이 수소죠. 1번이 수소니까 1이라고 쓰고요. 헬륨은 2번이니까 2.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원자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는 원자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있냐면 모즐리라는 사람이요. 물리학자가 원자 번호를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양성자 수로 정한다고 하면은 각각 원자들이 원자 번호에 의해 가지고 각각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나가는 게 원자 번호로 인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걸 됐고요. 그 다음은요 위쪽에 어떤 숫자를 쓰냐면요 질량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mass number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 원자가 중성자 몇 개, 양성자 몇 개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총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를, 양성자니까 프로톤이니까 P, 중성자는 뉴트론이니까 N,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원소 X가 있으면요, 왼쪽 하단에는 양성자 수를,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원소를 이제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수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이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한 마리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요, 양성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 그 다음에 위쪽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써야 되는데, 중성자가 없으니까 양성자 수 한 개밖에 없죠. 1, 1. 그 다음에요, 2번에는 헬륨이 있습니다. 헬륨. 헬륨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에게 플러스가 이렇게 두 마리,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두 마리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륨은요, 양성자 수가 두 마리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총 적어줘야 되니까 4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예시에 나와 있는 요 탄소는요, 6,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 수가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2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 6개, 중성자 수 6개 해서 총 매스 넘버가 1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의 표기법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나트륨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아이소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아이소라는 요 접두어는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요, 동위원소의 정의는요, 원자 번호는 같아요.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얘는 같은 원소가 되겠죠. 같은 원소 종류. 근데 뭐가 다르냐면 원자량이 다르대요. 원자량이라는 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인데 질량수가 다르대요. 질량수가. 자, 그러면요, 요렇게 됩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는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 1 수소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 말은 양성자 한 마리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한 마리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수소는 동위원소를 가질 수 있는데, 자, 만약에요, 동위원소로 이제 수소가 있는데 플러스가 한 마리 원래 있었는데 여기 한 마리가 더 붙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양성자 수가 원소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원소의 이제 번호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정체는 헬륨이 됩니다. 그래서요, 동위원소는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마리 있었는데 양성자가 한 마리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한 마리가 붙어요. 이런 애를 중수소라고 하고요. 표시는 일단 수소니까 1번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쓰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중수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삼중수소가 있어요. 자, 삼중수소는요, 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플러스가 한 개 있죠. 근데 양성자가 2마리, 3마리, 총 양성자가 이렇게 3마리가 되면요, 3번인 리튬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자 한 마리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2마리.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니까 1번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니까 1 플러스 2니까 3번. 이렇게 해서 삼중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는요, 자연계에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도 이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삼중수소 이런 아이들은요, 야광을 띠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계 이런 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위원소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근데 동위원소는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위원소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원소들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계는 모든 원리가요, 불안정한 것에서 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자연계가 과학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동위원소의 대부분이에요. 전부가 불안하지 않아요. 동위원소의 대부분은 대부분이 불안정한 원소예요.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핵이 약간 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 변환을 하고 안정한 상태로 하는데 이 과정을 방사성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은요, 조금 뭐랄까 우라늄 이런 것들도 천연 우라늄은요 엄청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불안정한 우라늄 이런 애들을 모아 가지고요 핵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핵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방사성 붕괴라고 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이런 데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으니까 여러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요 위쪽에서 이제 동위원소가 대부분 불안정한 원소라고 했는데, 그럼 안정한 동위원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정한 동위원소라는 건요, 이거를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거를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탄소는요 자연계에 대부분 존재하는 그 아이가 가장 안정하겠죠. 그런 애들은요 질량수가 12인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성자 6마리, 중성자 6마리 이렇게 있는데요, 중성자가 한 마리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탄소가 뚱뚱해졌죠. 13탄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13탄소는요 안정한 애예요. 그래서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한 마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한 마리가 중성자가 더 추가가 되면요 14탄소가 되는데요, 14탄소는요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8개라서요 얘는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요 핵 붕괴를 통해 가지고 안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안정한 동위원소들은 뭐 이런 애들. 자, 수소도 그냥 일반적인 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는 안정한데 삼중수소 이런 아이들은 불안정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핵 반응식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Na+랑 Cl-가 만나서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만들죠. 이 과정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요 핵이 막 다른 걸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식을 핵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핵 반응식도 뭔가 반응 전 물질들,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물질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뭐 화학 반응식이랑 동일하게 전후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존되는 물리량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전하량이 보존이 돼요. 전기의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도 어떻게 되냐면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표기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 규칙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질이죠. 최소 단위죠. 핵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P라고 쓸 거고요. 근데 프로톤은요 이렇습니다. P라고 쓰고 양성자의 개수를 왼쪽 하단에 쓰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양성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자가 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 1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양성자의 표기법은 P11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중성자는요 뉴트론으로서 그냥 N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요 중성자는 양성자가 없으니까 왼쪽 하단에는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왼쪽 상단에는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이기 때문에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 한 마리니까 요게 1 써줘가지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으로 쓰고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요 좀 특이한 아이예요. 전자는 일렉트론이니까 2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의 개수는 0이니까 빵 써주면 되고요. 요 위쪽에는요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를 써줘야 되는데 전자는 특이하게 전하량을 써줘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전자의 표기는 이런 식으로 2에서 0, -1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 반응식의 예를 이제 14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붕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4탄소는 이렇습니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질소인데요. 질소가 이제 대기권 저기 위쪽에 열권 쪽에 가면요. 한 9km 그 정도 상공 가면요. 어떤 게 있냐면 코스믹 레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한국말로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UFO가 절대 아닙니다.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고에너지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얘가 이제 질소랑, 코스믹 레이가요, 요 이제 대기 중이랑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중성자를 만들어낸 게, 질소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핵 반응 결과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핵 반응식으로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 반응식 쓰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성자, 양성자 여기를 이제 핵 반응식 용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성자이기 때문에 0, 1 써주면 되고요. 양성자이기 때문에 1, 1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그 다음에 우변에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질소가 7번이고 동위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중성자 수가 7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중성자 수는 기본적으로 8개가 될 거고 양성자 수는 7개가 되겠죠. 자, 우변을 볼게요. 자, 우변을 보면은 양성자 수가 지금 탄소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7개.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탄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14 빼기 6 하면 8개 해가지고 요 반응식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됩니다. 14탄소가 실제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은요, 안정한 질소에다가 중성자가 이게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탄소를 만들고 요거 양성자를 하나 방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탄소가 이번에는 붕괴되는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14탄소니까 6, 이렇게 14,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질소 이온으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질소가 되려면, 안정한 질소가 되려면은 양성자 수가 한 마리 늘어나야 되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변함이 없죠. 근데 보세요. 양성자 수가 반응 전에는 6이었는데 이제 반응 후에는 양성자 수가 7이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이 7이 되었는데 6이랑 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 7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근데 전하량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이는 우리가 위에서 했다시피 전자죠, 전자. 그래서 전자가 한 마리 튀어나오고 여기에 나머지 부스러기, 이제 중성미자라고 하는 아이인데 반중성미자인데 얘는 몰라도 되고요. 일단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붕괴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탄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 14탄소, 얘가 이제 질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게 7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전하량이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6에서 7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빼기 1이 하나 더 붙어야 66 이렇게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인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스러기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가 튀어나오는 반응을 얘를 베타 붕괴 과정이라고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핵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해볼게요. 동위원소는 대부분 불안정한 원소이다. 이런 원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많이 뉴스에서 들었다시피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예요. 동위원소이긴 한데 방사성을 띠는 동위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된 원소로 바뀌는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할게요.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동위원소인데 불안정한 녀석이에요. 불안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안정하게 바뀌려면요, 방사선이란 걸 방출하면 된대요. 요걸 방출하면요, 안정된 원자로 바뀌어진대요.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문에서도 이 용어들을 좀 잘 구분하지 않고 써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방사선이라는 건요, 어떤 원자에서 요러한 선이니까 빛이 나오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빛 또는 물질이 나오는데, 근데 이 빛 또는 물질을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방사능이 없으면요, 방사선을 못 내겠죠. 근데 어떤 물질에서 방사능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 제일 중요한 방사선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방사선은요, 이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빛 또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어떤 원자가요, 어떤 거를 막 뿜어내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거,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방사성 물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방사능이라는 건요, 방사선을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은요,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 말은 방사선을 뿜어낼 수 있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방사선이란 걸 할게요. 방사선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 그러니까 방사선을 뿜어낼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이란 거는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 또는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X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X선은 발생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모른다 치고요. 우리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선, 알파, 베타, 감마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알파선을 뿜어내는 과정을 알파 붕괴라고 합니다. 붕괴는 디케이라고 해요. A. 자,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요, 알파 붕괴를 하기 위해서는요, 헬륨 원자핵을 뿜어내는 거예요. 자, 헬륨 원자핵은요, 요렇습니다. 헬륨이라는 녀석은요, 2, 4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원자핵 두 개가 있고요. 중성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주위로 전자가 두 마리가 뱅글뱅글 돌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중성이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헬륨 원자핵이죠. 그 말은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아이예요. 그 말은 헬륨 이온을 얘기하고 있죠. 헬륨 이온. 그래서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파 붕괴를 할 때요, 이제 방출하는 거를 알파 입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알파 입자의 정체는요, 헬륨 2,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원자핵이에요. 헬륨 2+ 하면은 얘는 이온이고 원자핵만 있다는 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도 Na+ 이렇게 하면은 원자핵만 있다는 거죠. 아니, 얘는 원자핵만 있는 게 아니고 최외곽 전자가 한 마리, 최외곽 전자만 없어지는 그런 거네요.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왜? 알파 붕괴할 때 헬륨 원자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요, 얘가 핵 과정을 거치니까 헬륨 원자핵이 나왔대요. 그러려면요, 여기 핵 반응식은 숫자 맞추기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요, X라는 물질에서 G만큼의 원자 번호였죠. 근데 헬륨이 나왔으니까 양성자 수가 이만큼 줄었겠죠. 그래서 G-2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소 X의 위쪽에 있는 A라는 이제 질량수는요, 이렇게 되겠죠. 헬륨이니까 위에 있는 4만큼 감소했겠죠. 그래서 A-4가 됐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X라는 원소였는데요. 헬륨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양성자 수가 원래는 G였는데 여기는 양성자 수가 G-2죠. 다른 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라고 여기는 Y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다고요? 알파 입자를 뿜어내니까 원자가 어떻게 됐나요? 변환이 되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변환됐나요? 핵 때문에 변환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핵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라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거 뭐 물질은 잘 몰라도 돼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알파 붕괴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정한 물질로 변했대요. 얘는 라돈이거든요. 라돈으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파 입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여기 88에서 86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226에서 222로 변했죠. 마이너스 4고 밑에는 마이너스 2죠. 이거를 맞춰주는 것들이 핵 반응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듐 요거는 퀴리 부인이 이제 처음에 발견을 했죠. 방사능에 대해서. 그래서 매우 유명한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붕괴를 알파 붕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베타 붕괴입니다. 베타 붕괴는요, 어떤 입자를 이제 방출하냐면요, 베타 입자를 방출하는데 이 아이의 정체는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방출하고 다른 원자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원소 X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양성자 수는 G라고 하면은 얘가 원자 번호겠죠. 근데 얘가 핵 변환 결과 요 베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전자거든요. 자, 전자를 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1,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어떻나요? 얘네들은 변함이 없죠. 맞죠? 질량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어떻나요? 질량수는 A로서 일정하죠. 요 베타는 마이너스 1, 0이니까. 그래서 전후가 질량수는 변함이 없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X라는 원자는 양성자 수가 G고요. Y라는 원자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는 G에다가 플러스 1이 돼야 합치면은 G, 여기 두 개를 합치면은 G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되면요. 자, 원래 이 X라는 물질은요, 양성자 수가 G였는데요. Y라는 녀석은요, G에서 하나가 더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른 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X였는데 나중에는 Y로 변환이 됐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핵 변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베타 붕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BI라는 녀석은 비스뮤트 이런 애들인데, 자, PO는 폴로늄입니다. 자, 얘가요, 전자가 한 마리 튀어나왔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83에서 84로 갔습니다. 원자 번호가 플러스 1이 됐죠. 그러니까 물질이 비스뮤트에서 폴로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량수는 어떠나요? 214에서 214 그대로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 붕괴는 뭐냐면요. 감마는 감마선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빛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가 빛이거든요. 근데 엄청 고에너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원소가 다른 원소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요, 아직도 안에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런 애를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빛의 형태로 이렇게 뱉어냅니다. 이런 거를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에는요, 크게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알파 입자는요, 이렇습니다. 얘를 알파 입자를 내는 물질을 만지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은요, 핀셋으로 집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리가 한 뭐 10cm, 20cm 그 정도만 떨어지면요, 얘는 전혀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일 큰 이제 그걸 차폐라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알파 입자는요, 알파 입자를 내는 물질은요, 우리 손으로만 만지면 안 만지면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우리 몸 안에 먹었으면요, 그거는 큰일 나겠죠. 우리 장기랑 알파 입자를 이제 내는 그런 물질이랑 가까이 있으니까요, 크게 비폭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붕괴는요, 전자이기 때문에 알파 입자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뚫을 수 있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 얇은 철판이나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얘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감마선은요, 빛이기 때문에요,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얘는 엄청나게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아주 두꺼운 납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보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요,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그걸 이제 벽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뭐 콘크리트 몇 미터, 납 몇 미터, 철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벽이 이렇게 더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감마선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방호벽을 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C14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렇습니다. 이제 질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렇게 14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를 만들어내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9km 이상의 대기권 요런 데서요, 우주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중성자랑 합쳐져 가지고 14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14탄소가 이제 붕괴될 때는요, 요렇죠. 질소가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만들어지니까, 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베타 붕괴 과정이죠. 그래서 14탄소가 붕괴되는 거는 베타 붕괴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방사선을 계속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핵의학적 검사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피폭이 됩니다. 이런 방사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요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가 피폭을 아주 이제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이 아주 적으니까 우리 몸이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근데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1년에 여러 번 찍으면은 자연 방사선 양보다 피폭되는 양이 많으니까 그때는 아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핵심이 14탄소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팩트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요, 우주선 UFO 아니에요. 코스믹 레이예요. 얘에 의해서 생성된 중성자가 질소랑 이렇게 만나는데, 14질소는요 안정한 동위원소죠. 뭐 동위원소라기보다는 그냥 안정한 녀석이에요. 7번 14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동위원소를 만들어요, 14탄소를.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니까요, 대기 중에서는요 항상 일정한 양의 14탄소가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얘 양이 거의 일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 탄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산소랑 만나면은 CO 또는 산소 두 마리랑 만나면 CO2 이렇게 되죠. 그래서 CO2는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형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에서 생성된 14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운 이제 탄소 순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온 이제 탄소가 14탄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얘가 12인지 14인지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써요. 왜? 탄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12탄소랑 14탄소랑 그냥 얘가 14탄소는 좀 무거운 탄소네, 12탄소는 그냥 많이 있는 탄소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얘 14탄소네, 나쁜 녀석이네, 없애,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데요, 14탄소가. 자, 생명체가요 살아있을 때는 계속 먹겠죠. 우리는 종속 영양 생물이기 때문에 온갖 것들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섭취를 하고 우리 똥에서 십사탄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똥을 또 다른 박테리아나 여러 이제 뭐 여러 생물들이 또 먹고 하니까 자연계 전체에서요 십사탄소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계에서 다른 것들도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이런 과정에서 십사탄소의 비중이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싸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인체를 구성하는 십사탄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언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데 문제는요 생물이 죽으면요 더 이상 십사탄소가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십사탄소는요 분해가 될 때 베타 분解해서 14질소로 변하죠. 근데 질소는 어때요? 얘는 탄소는 이제 고체인데 질소는 기체이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14탄소가 14질소로 전환되면 얘는 기체니까 어떻게 되나요? 몸 밖으로 날아가겠죠. 시체 밖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12탄소 정상적인 탄소는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겠죠. 어떤 게 있냐면요 생물 사체에 남아있는 14탄소의 양과 그 다음에 12탄소의 양을 비교해서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체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이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 생물이 언제 죽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연대 측정법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생물 사체에 남아있는 14탄소의 양으로 어떻게 이 시체가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반감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alf-lif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의 물질의 양이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10개가 있었는데 얘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5개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양이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A라는 물질은요 방사성 동위원소래요. 불안정한 녀석이래요. 그래서 안정한 B라는 원소로 일정한 비율로 변한대요. 근데 초기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A가 10개 B는 1개도 없었대요. 근데요 10개 A 물질 중 그 중에서 5개가 B 물질로 변했대요. 그렇게 걸린 시간은 5일이래요. 즉 5일 뒤에는요 몇 개가 됐냐면 A가 5개고요 없었던 B가 5개로 변했대요. 즉 그 말은요 A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5일이라고요. 이 5일이 물질의 반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반감기라는 건요 A가 10개 B가 0개였는데 A가 B로 전환이 되죠. 근데 A가 어떻게? 5마리가 되었는데 5마리 그 다음에 그럼 B가 5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5일 뒤의 상황이 A 5마리 B 5마리 그렇게 걸린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고요? 5일. 그래서 물질 A의 반감기는 며칠이다? 5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밑에 있는 decay of carbon, 카본의 이제 붕괴죠. 초기에는 100g 있었대요. 근데 얘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첫 반감기를 거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두 번째 반감기를 지나니까 그 5g에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세 번째 반감기를 줄어드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초기 양에 대해서 8분의 1만큼인 1.25g이 있어야 되죠. 근데 반감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치면요 어떤 것만 찾아내면 되냐면요 탄소, 14탄소의 반감기만 찾아내면 됩니다. 14탄소의 반감기는 얼마라고요? 5730년이라고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사성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반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탄소가 어떻게 5730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핵의학 검사를 받을 때 아이오딘 이런 애들을 먹을 거예요. 조영제로서. 이런 애들은 8일 정도로 잡습니다. 8일이거든요. 8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조영제를 먹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거의 얘에 의해서 방사능은 몸 안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반감기를 조금 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주선에 의해 가지고요. 질소가 14탄소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얘의 비율은 어때요? 일정하게 비율로 존재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생물체나 나무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흡수가 돼서 이 과정에서 14탄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또 이렇게 14탄소가 들어있는 거를 뭐 요렇게 사슴도 먹고 온갖 것들이 다 먹죠. 근데 나무도 죽을 거고 사슴도 죽을 건데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12탄소가 있고 14탄소가 있는데 12탄소는 안정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4탄소는 붕괴가 되겠죠. 뭘로 붕괴가 되냐면은 질소로 붕괴가 될 건데 이 질소는 기체니까 바깥쪽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남아있는 12탄소랑 14탄소랑 이 양을 가지고 하면은 이 나무가 언제 죽었는지 이 사슴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래요.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40년이 붙고요. 요거는 전부 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래서요. A 집단에 있는 14탄소들이랑 뭐 B 집단에 있는 뭐 14탄소, 이거는 뭐 한국에 있고 이거는 미국에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의 반감기는 5730년이 딱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은 뭐 5740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전부 다 확률적으로 붕괴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미국은 5740년, 한국은 5730년, 그 다음에 일본은 5720년 뭐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5730년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룹에서 반감기가 5730년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탄소의 반감기는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은 광합성이고 동물은 CO2 호흡을 통해서 14탄소를 우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나 생물체나 전체나 어쨌든 간에 14탄소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 죽은 뒤에는 탄소의 교환이 없으니까 체내 14탄소가 붕괴가 돼서 질소로 변하죠. 이 질소는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체내에 남아있는 이제 14탄소의 농도랑 비율이랑 지금 현재의 뭐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14탄소의 농도를 비교해 버리면은 얘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이제 요거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6만 년까지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역사가요, 이렇죠. 뭐 선사시대 이렇게까지 할 건데요. 선사시대 해봤자 1만 년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가지고 하면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앞에서 나오다시피 뭐 요런 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45억 년이죠. 이런 것들은 뭐 인류 생성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떤가요? 오랜 시간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구나 암석 이런 용도를 측정하는 데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탄소를 쓰면은 매우 편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대기 중에 14탄소의 농도가요, C14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뭐 핵 폭탄 이런 거 실험하거나요, 뭐 우주선의 양이 어느 해에는 많다, 어느 해는 적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4탄소의 양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대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 과학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생긴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요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건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 겁니다. 반감기를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1학년 학생들은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끄셔도 돼요. 자, 반감기 공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자, n은요 물질의 양이에요. 물질의 양인데요, 물질의 양의 시간 변화율이요 원래 있던 물질의 양이랑 이렇게 비례한대요. 자, dn dt가 원래 물질의 양이랑 비례하는데요, 우리 비례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등호 쓰고 dn dt를 등호 쓰고 비례상수 k 쓰면 되는데요, 분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얘는 중요한 k이기 때문에 요 k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람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n을 물질의 양이라고 하면요, dn dt 물질의 시간 변화율이 원래 물질의 양이랑 비례한다. 근데 부서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앞에 그냥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가장 이제 간단한 1차 미방이 되는 거예요. 미분 방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이하는 방법이요, 자기 이제 n은 n대로 모아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변수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n을 이렇게 나눠주고 dt를 이렇게 곱해주면요, 이렇게 dn over n 이렇게 되고요, 는 마이너스 람다 dt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변수 분리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요 dn over n은요 자기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니까요, 얘는 뭐로 되나요? 로그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물리에서는 양수만 다루니까 절대값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n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분해 주니까 그냥 여기서는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람다 t가 될 거고, 뭐 이제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n 값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요거를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n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플러스 c인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쓸 수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c, 이 값을 그냥 우리가 상수로 n0라고 두면은 요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은요 시간에 따른 물질의 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반감기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반감기, 이제 실제 반감기 값을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식 있죠? 이 식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거냐면 t를 구할 거예요. 진짜 반감기. 그러면 물질의 양이 초기 값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n0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절반이 되는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n0 사라지니까 2분의 1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가 2이기 때문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감마 t가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t죠. 그럼 t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그 2 오버 람다가 될 거고요. 이게 실제 반감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람다라는 건 뭐냐면요, 붕괴상수라고 해요. decay consta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붕괴상수는요 물질 원소 고유의 값이래요. 그래서 이 값만 측정을 하게 되면요 반감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 람다를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 t가 계속 이제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 유도, 요거는 수능 문제에도 이제 로그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로그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그 중에서 14탄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